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위 1차장입니다. 먼저 저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일본 측 최근 동향에 대해서 한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으나 지난 6월 15일 날 저희가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요. 도쿄전력이 1km 해저 터널을 포함해서 이송이라든지 희석, 그다음에 방출 설비 등을 대상으로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없을지 좀 살펴보는 시운전을 6월 12일부터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도쿄전력에서는 지금 내일까지 시운전 자체는 아마 종료가 될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28일부터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실제 사용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안위와 외교부 등에서도 일본 측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지금 상황을 확인 검토 중에 있고 세부 결과 등에 대해서는 추후 브리핑 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송상근 해수부 차관께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6월 26일 기준으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53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멸치 5건, 황다랑어 4건, 가다랑어 3건, 고등어 2건, 소라 2건 등이었습니다.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 확보가 되는 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9건 중 7건의 검사가 완료되었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3주차 신규 신청 10건이 추가 선정되었고 품종은 고등어, 멸치, 바지지락, 갈치 등이었습니다. 신규 10건을 추가한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6월 22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는 대표적 해수욕장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 조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소 조사가 완료되었고 6개소는 분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안리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 이후에 새롭게 조사 결과가 나온 제주의 함덕해수욕장, 중문 색달 해수욕장과 인천의 어랑리 해수욕장도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경남 남해의 상주 엄모래 해수욕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고 충남의 대천 그리고 강원도의 경포, 경남의 학동 몽돌 해수욕장 등 다른 해수욕장에 대한 검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일염 유통질서와 관련된 정부 합동 점검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금요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그리고 관할 지자체는 바로 어제 6월 25일부터 목포, 무안 등 천일염 산지에 있는 유통업체 3곳을 시작으로 합동점검반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 합동점검반은 생산, 유통기업의 원산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공급 관련 일손 부족 등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 출하를 유도하여 시장 전반에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분들께서 천일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천일염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으며 4월부터 매월 10개소 염전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 검사를 7월부터는 매달 35개소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국내외 인정을 받은 민간 전문 기업과 함께 염전과 염전 보관 창고까지 직접 방문하여 추가로 검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천일염을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천일염 이력제와 품질 검사에 관한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들께서 생산,
유통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천일염 이력 제도는 현재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무화된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이력을 표시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의무제가 아닌 지금도 조사 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하여 생산과 출하 기록 사항 그리고 출하 단계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합동 점검만을 통하여 포대가리 그리고 수입산 섞어 팔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히 점검 단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하여 현재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천일염은 생산자가 출하를 할 때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품질 검사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계 공무원 등이 직접 확인한 다음 품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강윤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께서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설정 근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강윤숙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설정 근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 섭취 식품 중 방사능 오염률,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식품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이 연간 최대 안전 기준인 1mS를 넘지 않도록 계산하여 설정합니다. 여기서 밀리시버트라는 것은 사람이 방사선을 쬐었을 때 영양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을 알아보기에 앞서 방사선 노출에 대한 최대 안전 기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 ICRP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생존자가 1, 2주 단기간에 방사선을 100mS 이상 받으면 암과 같은 질병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사람이 평생 노출되어도 암과 같은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사선의 양을 보수적으로 100mS로 설정한 후 연간 안전 기준을 1mS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사능 안전 기준을 최대 안전 기준을 1mS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기준을 고려해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데 국내 기준은 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물질에 의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10%가 방사선 세슘 kg당 370 베크렐에 오염되어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연간 방사선 노출량을 0.325mS로 방금 말씀드린 최대 안전기준 1mS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서 베크렐이라는 것은 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정도로 식품으로부터 방사능 노출 관리가 충분한 수준으로 보고 당시에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요오드는 kg당 300 베크렐, 세슘은 kg당 370 베크렐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오드와 세슘 기준을 식품 kg당 100 베크렐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때는 89년 기준 설정할 때와는 달리 원전 사고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절반인 5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가정하고 매우 보수적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세슘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44mSv, 이는 최대 안전 기준인 1mS의 약 2분의 1 수준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값은 기존의 89년 기준으로 모든 식품이 10% 오염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최대 안전 기준인 1mS의 약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 킬로그램당 100 베크렐 이하의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이고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킬로그램당 1000 베크렐보다 10배 엄격한 기준입니다. 또한 이유식, 우유 등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인 킬로그램당 50 베크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께서 오염수 관련 과학적 기술적 궁금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검토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어떤 방법으로 해역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쿄전력이 계획된 대로 오염수를 처리하고 방류를 하게 될지 그 가운데 어떤 좀 상황을 은폐하지는 않을지 불안해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신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브리핑하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환경감시 또는 환경 모니터링이 그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 방류 공정과 관련된 안전장치가 오염수가 충분히 여과되지 않은 채로 방출되는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이 해역 모니터링은 이상 상황에 대한 결과를 최소화하는 데 무척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일본 정부가 제시한 환경 모니터링 계획을 설명을 해드리고 기술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모니터링 조정회의라는 기구를 설치를 하고 종합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및 운영해 왔습니다. 이 회의에는 일본 환경성을 비롯하여 원자력 규제위원회, 관계부처, 지방 공공단체 그리고 도쿄전력까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본 계획에 의거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종합 모니터링 계획은 총 7개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해양 관련은 해역 모니터링 진행 방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3월에는 이 알프스 처리수 취급에 관한 해역 모니터링 계획이라는 것을 추가로 공표를 해서 이 방류 전 환경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 지점, 측정 대상, 그리고 측정 빈도 등을 확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해역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위치로는 이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역과 이 도쿄만 내에 특히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것이 우려가 되는 좀 막힌 그런 구역들, 인근 현을 포함해서 약 30km 이내의 연안, 그리고 90km 이내의 앞바다, 그리고 그 이상의 먼 바다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지점에 따라서 표층과 저층에서 해수를 채취하여 방사성 핵종을 분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측정 대상으로는 해수, 해저토, 해양 생물에 대해서 진행이 됩니다. 삼중수소와 세슘, 스트론튬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되 우라늄, 플루토늄 등과 같이 이제 특별히 걱정하시는 핵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요. 기타 코발트 같은 감마 방출 핵종도 측정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 생물에 대해서는 세슘, 스트론튬, 그리고 탄소 14, 그리고 요오드 129에 대한 측정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분석 빈도는 핵종의 특징에 따라서 짧게는 하루 1회에서부터 연 1회까지 측정 위치와 대상에 따라 달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설명드린 해역 모니터링 시 이상값이 검출되면 바로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정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비의 어떤 불확실성, 측정하는 불확실성 등을 고려를 해서 방출구에서 삼중수소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았음이 확인이 되거나 이상 농도로 측정되는 경우 바로 알프스를 정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해역 모니터링에 대한 측정 지점, 대상 빈도,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 방법 등은 정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변국들이
이를 좀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도 필요해 보입니다. 분석 결과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장기간 성실히 공개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국제사에서 일본 정부 및 도쿄 전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의에 대해